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황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미증시 흐름 좋았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서 오전장에 보면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한 다음에 좀 밀리는 흐름들이 나와서 이제 연동이 돼서 하락 흐름으로 진행이 되다가 장막판에 이제 반등 흐름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마이너스 종목이 많은 이제 하락장의 흐름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데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됐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자, 오늘도 이제 2차전지 쪽에서의 쏠림이 있었고요. 기존에는 2차전지하고 헬스케어 쪽 쏠림도 있었습니다. 자, 헬스케어 쪽 쏠림은 조금 이제 완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2차전지 쪽 쏠림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2시 이후에 특이점이 좀 보여졌는데, 자, 5G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에이스테크가 자, 이제 뭐 추정치라든가 가이던스가 이제 업사이드를 크게 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보여지면서 5G 쪽으로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다음 주에는 요런 부분들이 연속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지수 밸류는 계속 부담인 구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현금을 우리는 22%까지 늘려놓은 구간이고요. 자, 2350포인트 요거를 기준으로, 자, 지금 2000포인트가 저는 이제 적정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50포인트면 17% 정도 지금 지수가 과열된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 5% 정도 해가지고 현금 22% 정도 대응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포인트들을 볼 거고요. 지금 이제 지수 포인트가 더 올라가서 2400포인트 넘어가고 하면 현금을 25%까지 이제 늘려보고, 2450이 넘어가면 현금을 27%, 28%까지 늘려보고, 자, 2500이 넘어가면 현금을 이제 30%까지 그렇게 늘려가는 그런 포지션들로 대응을 해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부담이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자, 저는 이제 올해는 2000포인트 정도가 적정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28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밴드선으로 놓고 보면 2600에서 3000포인트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까지는 나올 것 같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건 2018년도에 그 정도 만들어냈던 이익 정도는 내년에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추정치인데요. 이제 숫자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2021년도 요런 부분들을 언제부터 어떻게 반영을 해서 지수단에 맞춰서 이제 우리는 시장 밸류를 체크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회원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 22%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2000포인트 넘어가는 구간부터 코스피가 2000포인트 넘어가는 부분부터 조금씩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2020년도 8월 5일 이제 수요일날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밸류 체크의 기준만 있다면, 자, 성향에 따라 다른데, 자, 진입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에 대한, 자, 고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머티리얼즈 103% 이제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보고요. 제가 이제, 자, 코멘트들을 또 드려보면, 자, 멜로우님과 인증해주신 회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멜로우님이 인증해주셨고요. 13,500원 편입하셔서 27,650원에 이제 비중을 줄여뒀고요. 자, 오늘 100%가 넘어간 게 맞네요. 감사합니다. 멜로우님이 며칠이지? 8월 4일날 새 종목인가 올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비중을 나눠놓고 편안하게 올라오는 종목들 수익 챙겨가면서 리밸런시 포지션 취해가고 현금 만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우리는 취해가고 있습니다. 비중을 나눠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익이 조금씩 쌓여가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평생투자님이 인증해 주셨고요. 멜로님이 인증해 주셨고, 진스님, 신나는 바투님, 예전에 2019년도에 이제 이상목님이 인증을 해 주셨네요. 자, 보면 제가 좋아하는 포지션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숫자가 안 보일 때를 좋아해요.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디냐. 그래서 숫자가 보이지 않는데 이제 숫자가 보여지기 시작할 어떤 신호가 나오는 구간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숫자가 미리부터 보여졌고요. 이제 업사이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싸게 사서 기다리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하나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제가 보는 적정 가치는 한 51,000원 정도 됩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그려져 있던 부분들이 이제 추천 자리였고요. 2017년도에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핫할 때, 자, 하나머트리얼즈도 보면, 자, 7,500원에서 거의 뭐 25,000원까지 3배 이상 올라갔다 이제 조정이 진행되는 흐름들이 나왔죠. 자, 조정이 진행이 될 때, 자, 2018년도 10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폭락이 나오고 했을 때,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IT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IT 비중을 지금은 이제 45% 정도 이렇게 유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자, IT 쪽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 돌아가면서 이 종목 저 종목 해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익률의 차이는 좀 있지만, 자, 제가 편입 사인을 내고 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이렇게 추천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9년 8월 일본 수출 규제 폭락이 나왔을 때도 이거 비중 더 늘려야 된다. 이때 한 30%, 뭐 40% 사인이 들어갔으면 이때는 자 50%까지 늘려야 된다 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2019년 거의 뭐 한 10월, 11월부터 줄여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5%까지 줄였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헬스케어 비중을 줄이면서 45%까지 확대를 해놓은 구간이에요. 자, 이런 대응 포지션들을 볼 때,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이 앞에 있었던 2007년도의 반도체 위치는 어딜까요? 지금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언택트, 그리고 무슨, 뭐가 있을까? 헬스케어 언택트 2차전지. 이런 섹터군이 2017년도에 반도체가 핫했던 구간에 지금 있는 섹터군들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비중을 줄여갑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여두고, 자, 시장이 이제 조정이 들어오거나 뭐하거나 할 때 보면 가장 핫했던 섹터가 조정폭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버블을 키워놓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투기 자금들이 많이 붙어서 투기 자금들이 스탠스가 이제 하방으로 바뀌게 되면 투기 자금은 거의 단기 성향이기 때문에 거의 냈다 던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하락폭이 과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좋은 포지션들이 항상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포지션들을 기다려서 사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단을 보면 지금 제 적정 가치가 51,000원이면 제가 이제 10,000원 이제 위에서부터 17,000원, 20,000원 금방 있는 데까지 추천을 드렸었어요. 이 적정 가치를 딱 산출해 놓고 자 100% 이상 상승 여력이 보여지는 구간까지만 추천을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 사인, 교체 사인, 이제 뭐 분할 매도 사인들을 드렸는데 사실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 밑에서 편입한 분들은 어때요? 자 비중을 줄여두고 보유가 무방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보여. 지금 상승 여력이 51,000원인데 예를 들어 이 주가가 35,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야 그럼 아직도 상승 여력이 15,000원이 남아있으니까 자 상승 여력이 어때요? 30% 이상 남아있네 라고 생각하고 편입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도 합리적인 거죠. 이것도 가치 투자란 말이에요. 내가 진입을 어디서 할 거냐 요런 부분들은 사실 중요하다기보다 성향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을 때 편입을 해야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 이렇게 아래에서 기다리는 포지션들을 취하는 거고 올라갈 때 따라잡는 포지션들은 어때요?
지금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지만 어때요? 자, 먹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이 작고 조정이 들어올 때는 조정폭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거예요. 여기에서 얼마가 더 올라가든지 간에 이런 자리에서 따라잡는 거는 저는 합리적인 포지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상승여력이 51,000원이 아니고 이게 10만원까지 업사이드가 나온다라거나 하게 되면 자, 이런 자리에서 사실 따라잡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 요만큼이라도 조정이 나와야 이제 한 15% 20%라도 조정이 나와야 이제 편입 사인을 내는 쪽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 보통 이제 주가라는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인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성장 흐름이 잡혀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상방으로 가니까 이렇게 흐름이 잡히겠죠. 자, 요 밑에서부터 여기에 사는 게 좋을까요? 제가 네모로 치는 데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세모로 치는 데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아이고, 잘못했다. 자, 세모로 표시한 데서 사는 게 좋을까요? 자, 네모로 표시한 데서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네모의 포지션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으로도 타이밍 논리로도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 같지만 자, 세모 구간에서는 어때요? 사면은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파동이 이렇게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면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포지션인 거죠. 지금 사면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은 단기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장기 포지션은 뭐예요? 사서 기다리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투자 성향을 생각을 할 때 단기적인 성향, 장기적인 성향을 하면 자, 확률적으로 장기적인 성향이 어때요? 자, 유리한 거예요. 당장은 이제 수익이 나진 않는다 그래도 사서 기다리는 포지션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단기 포지션은 30% 먹을 때 장기 포지션은 사서 기다려서 300%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지션 설정을 할 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걸 따라잡아서 팔고 또 장기 포지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서 또 팔고 요런 타이밍을 취하려고 하거든요. 사자마자 올라가는 포지션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자마자 올라가는 포지션은 오히려 리스크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시젠 같은 기업들이 그래요.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돼. 시젠 같은 기업이 지금 보면 이제 뭐 10만원 구간대에서 30만원 구간까지 올라왔다 치면 이게 2만원, 5만원 구간대에는 자, 이렇게 이제 업황이 잡히고 이익이 크게 찍힐 거라는 걸 알았으면 리스크하지 않은 포지션이에요. 그렇죠? 근데 10만원 위에서 이제 30만원까지 간 건 이건 이제 결과치인 거고 요거는 리스크한 포지션이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회원분들한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뭐하고 하는 포지션들을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해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 철저히 소외가 됐어요. 이때는 물론 제가 공부량이 작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주도 섹터들도 많이 못 잡아드렸고 2015년, 2016년에 이미 업황은 다 잡힌 거였는데 자, 이런 업황들을 공부할 시간이 작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응에 미스가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은 회원분들이 경험이 없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런 수익들을 다 챙겨갈 수 있게끔 제가 이끌어내질 못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이후부터 자, 5G를 제가 2017년도부터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했죠. 2018년도까지. 그러면서 이쪽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회원분들한테. 근데 이제 반도체가 움직일 때 철저하게 소외가 됐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폭락 후에 다 폭발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2년 후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 흐름이. 이때 당시에 소외되는 흐름이 좋은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편입 포지션인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한 건설 섹터, 막 금융 섹터 이런 것들 작년부터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요런 포지션들은 뭐예요? 앞으로 2년, 5년 후를 바라보는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전체 비중을 이렇게 할당할 수는 없고 이미 이런 2년 이상을 바라보는 포지션을 이미 1년, 2년 전에 취해봤기 때문에 지금 회원분들은 어때요? 매일 수익 나죠, 매일. 자, 장이 한번 상승장으로 돌아서니까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매일 수익이 나는 거예요. 100% 이상씩.
수백 프로씩, 막 300%씩, 500%씩. 자, 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1, 2년 이 준비했던 이제 2018년도라든가 2019년도를 준비를 안 하고 따라다니는 것, 올라가는 것들 막 다 따라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 2018년도, 2019년도에. 지금 이런 기회들은 못 잡아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주도 흐름을 잡아서 수익을 크게 키워나가는 포지션을 잡을 거냐, 지금 단기 흐름들을 따라잡을 거냐.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0%에서 뭐 100% 올라가는 파동을 볼 거냐, 장기적으로 자 100%에서 자 1000% 올라가는 파동을 볼 거냐. 자, 이거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자 3번에서 10번 반복해야 요런 수익 한 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기 수익을 하나 취하게 되면 단기 매매를 5번, 10번, 뭐 100번 반복해야 만들어지는 수익을 한 방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그래서 장기 포지션을 취할 때는 뭐예요? 지금 소외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소외된 것들을 왜 찾냐면 싸니까.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싸요. 많이 싸단 말이에요. 그런 저렴한 포지션들을 사서 기다려야 요런 큰 수익들을 취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거를 딱 보면 하나머티리얼즈라는 이 차트를 딱 보면 이거 지나서 돌아놓고 보면 요 밑에 자리에 이거 이제 바닥이잖아요. 이게 이제 적정 가치가 5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10만원 뭐 10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포지션을 사서 나눠 팔면서 보유해가는 포지션들이 엄청나게 편하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따라잡아서 올라갔다 또 어디서 꺾일지 모르니까 여기서 꺾일지 여기서 꺾일지 여기서 꺾일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언제 꺾일지 모르니까 지금 사게 되면 어때요? 지금 사게 되면 이미 단기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는 포지션과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는 포지션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담아서, 골고루 담아서 1, 2년 정도는 소외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요런 데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 결과론적인 걸로 2019년 8월 일본 수출 규제라든가 2020년 코로나 폭락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1년 정도가 더 이렇게 바닥을 다진 거지, 일본 수출 규제라든가 코로나 폭락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렇죠? 자, 사자마자 올라갈지, 자, 쉬었다가 올라갈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리스크가 이렇게 올지를 어떻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런 건 불가능한 건데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포지션에 이런 리스크가 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부터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싸게 사려는 노력을 해야 안전마진이 확보되고 유리하다라는 거죠. 지금 반도체고 2차전지고 이미 다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들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깔려있는 것들이 뭘까? 이렇게 해서 밸류 매력이 있는 것들이 뭘까를 찾아가는 작업들을 해야죠. 그러면 뭐 2년 3년 시간이 흐르면 또 지금 뭐 반도체 2차전지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포지션들을 찾아서 분산을 해두고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포지션은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싸게 사는 거예요. 자, 비싸게 사면 먹을 폭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물론 운이 좋아서 업사이드가 크게 잡히고 업황이 제대로 타게 되면 따라잡아도 큰 수익도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에서 이게 뭐 1,000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5,000원 와 있는데 샀는데 이게 결국은 결과값이 뭐 한 3년에 10만원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1,000원에 샀으면 10만원이라네. 10만원 너무 심했네. 자, 5만원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1,000원에 샀으면 50배고 5,000원에 샀으면 10배예요. 자, 10배와 50배의 차이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처럼의 폭락을 맞으니까 어때요? 1,000원에서 5,000원까지 3, 400%씩 올라간 종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간이 얼마나 돼요? 4, 5개월 만에
올라와 버리잖아요. 시장이 이런 폭락이라든가 하락을 크게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4개월이 몇 년이 걸릴까요? 2년에서 5년 걸립니다. 지금 2년에서 5년 올라올 거를 4, 5개월 만에 올라온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슈로 인해서. 폭락이라는 거는 그래서 기회인 거예요. 자, 미래 수익을 굉장히 많이 땡겨주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경제가 좋을 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이. 자, 이 반대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 경제가 계속 호황기였으면 안 좋을 때를 자꾸 반영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하락기가 진행이 될 거를 반영을 하려고 자꾸 투자 심리들이 그렇게 작용을 해요. 증시는 경제 어떻게 보면 선행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경제를 보면서 경제 흐름을 보면서 주식시장에 접근하게 되면 계속 엇박자를 타는 거예요. 반대로 경제가 안 좋을 땐 어때요? 자, 미래에 좋을 걸 생각을 해서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경제가 좋을 때는 어때요? 미래에 안 좋아질 걸 생각해서 미리 빠지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미래에 좋아질 걸 생각해서 미리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항상 이런 반대 포지션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왜곡된 흐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건 이거는 선행지표예요. 선행지표. 뭐의 선행지표냐면 경제의 선행지표예요. 그러면 경제는 후행지표예요. 주식시장이 다 좋아지고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기업에서 돈을 써야, 쉽게 얘기를 하면 기업에서 돈을 써야, 돈을 풀어야 이게 서민들한테 와요. 국민들한테 온단 말이에요. 기업이라든가 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체가 어디예요? 기업이잖아요. 기업. 기업이 돈을 풀어야 이게 서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데 기업이 돈을 풀지 않으면 어때요? 일자리 늘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기업이 돈을 풀기 시작할 때는 어때요? 경제가 올라가는데 이미 이때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어때요? 그러니까 경제는 후행하는데 후행지표를 보고 선행지표를 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선행지표를 보고 후행지표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후행지표를 보고 선행지표를 예측하려고 하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구조도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럼 업황이라는 게 안 좋으면 간단한 겁니다.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잃었나만 보면 돼요.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밀렸나? 잃었나? 중국이 넘어섰나? 넘어설 건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지금 당장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건 기회인 거예요. 장기적인 경쟁력이 여기서 도태됐나? 이제 끝났나? 이런 부분들을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한 거죠. 일본 수출 규제 이때 당시에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확률이 99% 이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99%는 좀 90%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갑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자고요. 그때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올스톱 되고 망할 거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언론이. 근데 삼성전자가 어때요? 갑이에요. 자, 삼성전자에다가 납품하는 회사가 을이죠. 근데 을이 갑질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니네 거 안 써, 얘네 거 쓸래.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편하니까 니네 거 그냥 계속 써줄게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삽질하니까 알았어. 니네 거 줄이고 다른 데 걸로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든가 뭐 벨기에 유럽 기업들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특수를 누리고 있죠.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는. 일본 기업들은 어때요? 지금 죽을 맛이란 말이에요. 점유율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자, 아베 정부에서 나라 말아먹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뭐 이긴심, 자신감, 뭐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에 굉장히 큰 해를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세상에 을이 갑질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직원이 뭐예요, 직원이? 을이죠. 을인데 공격을 해요. 누구를? CEO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계속 만약에 노동 경쟁력이 퇴화하게 되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끝납니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기업들은 사람을 쓰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 뭐예요? 고용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뭐 단기 일자리, 정부에서 돈 풀어서 하는 일자리 말고 고용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에서 역행하는 것들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을이 갑질을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현대차는 대기업이니까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도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해요.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하는데 직원이 있는데, 자, 배달을 갔다가 배달을 가는데 5군데를 가야 되는데, 자, 2군데만 가. 그리고 야, 나는 이만큼만 노동할 테니까 돈 더 줘요. 그래. 야, 너 안 돼. 자를 거야. 그랬는데 법으로 자르지 못하게 해놔요. 그리고 관뒀어. 이 직원이 관뒀어. 직원이 관뒀는데, 자, 노조 가입을 해서 우리 회사, 내가 자영업 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도 아닌데 노조 가입해서 여기다 실력을 행사를 하겠대. 이런 게 합리적이지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구조들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 당연히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대로 몇 년 더 지나면, 진짜 한 5년 정도 이렇게 더 지나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초토화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조업 기업들이 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변화하겠죠. 변하지 못하는 기업들만 망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어때요? 자, 제조업 중에서 변하지 못하는 회사들, 지금 이제 노동자의 파워가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데 노동자를 늘려가는 회사들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냉정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은행들이 무슨 직원 줄이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막 욕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비대면이고 점포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대응 방안을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키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연금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계속 역행하고 있잖아요. 연금이 어때요? 그동안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됐어요? 유지가 됐던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지가 됐던 것들은 뭐야? 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자,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죠. 자,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밖에 없고 지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 그러니까 연금이 유지가 되죠. 자, 젊은 층들은 이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때요?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고 있죠.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내는 사람이 줄어들면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연금이. 그럼 이걸 유지를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밑에를 늘리든가 이 피라미드형으로 다시 만들든가, 이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연금은 보장을 해준대. 이걸 믿는 게 미친놈들인 거예요. 간단한 원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30대까지는 모르겠다. 운 좋으면 받아먹을 수도. 20대 밑으로부터는 연금은 그냥 다 뺏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구조로 인구가 지금처럼 줄면서 노령인구만 많아지게 되면 연금은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결국은 이제 파산하겠죠. 경제를 생각하고 우리가 투자를 생각하고 주식을 생각할 때도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면 돼요. 숫자를 추적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 이게 가치가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 뭔데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갔나 2위까지 올라갔나 뭐 그랬어요. 2위인가 6위인가 아무튼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아무튼 굉장히 시총 상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시총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부탁해서 이거 합리적으로 딱 생각해보면 야, 이게 말이 되냐? 약이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임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쵸?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포스코 같은 회사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포스코 같은 회사가 어떻게 NC소프트보다 쌀 수 있죠? 지금 시가총액이 NC소프트보다 아마 포스코가 쌀 거예요. 잠깐만요. 포스코보다 NC소프트가 비싸요. NC소프트가 14인가 그러고, 자, 포스코가 16이야. 그렇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자, 내가 NC소프트하고, NC소프트를 갖고 있어. 포스코랑 바꿀래 하면 안 바꾸겠어요? 난 바꿔야 되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할 때. 합리적인 관점에서 맞아 들어가냐. 그러면 NC소프트를 사야 돼요? 지금 포스코를 사야 돼요? 저는 포스코를 사요. 나라면. 이런 게 이제 합리적인 투자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볼까요? 잠깐만요. 자, 포스코를 보겠습니다. 얼마 버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그림을 보자는 게 아니고 기업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아, 짜증나. 튕겼어. 자,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튕겼네. 아무튼간 이런 합리적인 포지션들을 생각을 해보면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발상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자. 자, 삼성전자와 우리가 포스코를 보면 진입 시점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자, 포스코가 지금 여기 있다고 여기 있을까요? 포스코가 13년 동안 76만원에서 20만원까지 빠졌어요. 거의 한 70% 빠졌네요. 그쵸? 그쵸? 굉장히 장기간 빠졌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때 만들어 놓은 버블이죠. 버블을 해소한 거예요. 지금 이 빨간색 선으로 원래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는. 포스코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 버블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 버블을 빼놓고 보면 어때요? 포스코는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이때는 특별하게 성장을 심하게 했던 거고, 이 버블 포지션에만 사지 않았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투자가 높게 샀던 싸게 샀던 비싸지 않게만 샀으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는 이 초록색 구간까지는 그냥 뭐 문제 없는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뭐 비싸진 않지만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버블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밸류페크를 해보면 버블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중국에다가 뭐 반도체를 내주고 뭐하고 하면 사업 규모가 많이 쪼그라들겠죠. 그럼 이제 다시 이 빨간색 추세선으로 포스코처럼 내려올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포스코는 어때요? 포스코가 왜 망했어요? 포스코가 왜 이렇게 됐어요? 자, 중국에서 철강 사업들 막 키우고 하면서 덤핑 쳐버리니까 그 가격으로 맞출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이제 점유율 많이 떨어지고 하면서 내려온 거잖아요.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될 수가 있죠. 지금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니 뭐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 모르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쌈박질하고 있는데 미국이 승리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생각대로 안 되고 삼성전자가 계속 점유율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측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할 수가 없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포스코가 이때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랑 포스코랑 지금 이 위치가 같은 위치라고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그게 아니고 가정을 그냥 해보는 겁니다. 포스코를 이때 살 때, 이때는 어때요? 삼성전자가 소외됐죠. 자, 포스코가 어때요? 핫했죠. 자, 핫한 건 어때요? 핫한 거는 비싼 거예요. 지금 소외된 게 어디예요? 소외. 삼성전자. 나중에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죠. 지금 핫했던 거는 나중에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탑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핫한 게 뭘까요? IT. 자,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도 있겠죠. 끝난다라고는 말을 못하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3년, 5년 후면 저는 넘겨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지금처럼 걸고 한다 그러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메모리 쪽은 넘어가겠죠.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는 쪽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자체 소비가 많기 때문에 걔네가 이제 기술력만 가지게 되면 우리 거를 써줄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기술력을 유지를 하게 되면 일단 저가품은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전체 파이에서 무조건 일부분은 띄워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반도체 쪽은 장기적으로 보면 레드오션일 수 있어요. 자, 오래 보유하면 언제 사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를 이때 살 때, 그래, 내가 이거 너무 좋아 보여서 산다 쳐.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좋아 보여서 산다 치자고요, 우리가. 사는데, 포스코 같은 것도 사야 된다는 거죠. 같이 사면 되는 거예요. 지금 포스코는 소외되어 있고 삼성전자는 핫하잖아요. 반대로 2007년도에는 포스코가 핫했고 삼성전자가 소외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랑 같이 사 있으면 삼성전자가 15,000원에서 5만원 왔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 6만원 왔다 그러면 300% 가 있잖아요. 이건 마이너스 50%잖아. 그럼 이거 두 개 평균을 하면 어때요? 자, 플러스 120%죠. 자,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성장 섹터가 핫하다고. 가치주 섹터를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합리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핫한 거는 비싼 겁니다. 자, 2차전지. 지금이 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싸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 미래 가치를 대입해보면 싸다. 저도 그 말은 동의해요. 그런데 그거를 더 미래로 갔을 때, 5년, 10년으로 갔을 때는 과연 그럴 거라는 거죠. 앞으로 2년, 3년은 한국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5년이 넘어가면 글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비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이쪽 기술력만 딱 잡히는 구간들이 오게 되면 빠르게 산업을 내줘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든지 영원히 가는 산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타이밍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비중 관리.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2000년도에 삼성전자고 포스코고 둘 다 하나 쓰면 어때요? 이때 당시에 무슨 5,000원, 3,000원 했던 게 20배 왔는데 2000% 왔잖아요. 자, 이때 당시에 포스코도 무슨 몇만 원 했던 게 1000% 왔다가 자, 결국은 꺼져가지고 한 1000%가 뭐야 이거. 아무튼간 이런 파동들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분산을 해놓게 되면 내가 꼭지의 포지션을 취해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도 그걸 상쇄를 해준단 말이에요. 소외주들이. 근데 이게 비싸다라는 판단이 들면 어때요? 갖고 있는 자들은 유지해볼 수 있죠. 이 자리에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포스코가 이건 결과적인 거고 결과론적인 거고 여기에서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포스코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철강산업에만 올인한 게 아니고 이때 이미 준비를 해뒀으면 어때요? IT를 한다든가 무슨 신산업 같은 구간에 자회사들 많이 키워놓고 했었으면 지금 주가가 지금 구간에 안 와 있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산업에 쇠퇴기가 왔는데 그 기업이 그 쇠퇴하고 있는 산업에 그냥 몰빵을 해버리면 그 기업은 쇠퇴를 하겠죠. 근데 잘 대응을 하면서 계속 커나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뭐하고 하면서 자, 성장 모멘텀들을 계속 잡아가면 계속 성장을 하겠죠. 그런 판단들을 우리가 삼성전자한테 이렇게 내가 네 거 몇 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들을 계속 둬야 된다는 거죠. 기준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기준 1이에요. 싸게 사서 기다려서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취한 포지션 중에, 지금 이제 2, 3년 됐으니까, 2, 3년 된 회원분들이 많으니까, 한 2% 정도? 1%에서 2% 정도는 엇나간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포지션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한 50% 이상은 잘된 포지션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잠자고 있는 포지션이고, 잘못된 포지션이 한 1, 2% 나오고 잘된 포지션이 50%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평균을 해서
수익률들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요. 어떻게 모든 투자가 다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일부만 성공을 하면 돼요. 다 성공할 필요가 없다고. 포스코를 70만원에 샀어도 됐다고. 지금 20만원인데 70만원에 샀어도 됐다고요. 삼성전자도 같이 샀으면 됐어요. 포스코 하나만 들고 있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삼성전자도 같이 샀으면 됐다고. 무슨 뭐 다른 기업, LG화학도 같이 샀으면 됐다고요. 무슨 뭐 자동차 같이 샀으면 됐어요. 그리고 무슨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다 그냥 같이 샀으면 됐다고요. 네이버, 카카오 막 이런 기업들도 같이 샀으면 됐다고. 셀트리온 같은 거.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같이 사놓고 갖고 있었으면 지금 실패가 없다고요. 실패한 사람은 포스코만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사람이 10년 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포스코도 갖고 있고 건설회사도 갖고 있고 또 뭐 카카오도 갖고 있고 SK 바이오팜도 갖고 있고 등등등 이렇게 해서 섹터의 비중을 나눠 놓으면 10년 후가 지나면 이거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있으면 10년 후에 이 투자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른다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투자를 할 때 합리적인 관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진입 포지션. 보통 타이밍들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타이밍을 단기적으로 잡으려 그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단기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확률적으로 높은 포지션 취할 수 있어요. 지금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거를 짚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뀔 건지를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 포지션은 타이밍적으로 이기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 그럼 장기 포지션은 이거는 자, 분산해서 오래 가져가면 거의 무조건 맞아요. 분산해서 싸다 생각하고 좋다 생각하는 기업들 여러 개 사서 오래 가져가면 거의 무조건 맞는다고요. 이제 회원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있고 하잖아요. 사실 지금은 수익이 너무 생겨서 짜증나는 구간이지. 종목을 여러 개 사놨더니 뭐 한 100개 사놨더니 한 30개, 50개가 막 100% 넘어가고 뭐하고 하니까 불편해. 200개 사놨더니 무슨 뭐 한 50개 막 70개가 막 100% 넘어가고 하니까 이거 불편해. 너무 자꾸 팔아야 되는 게 나와서. 그 이전에는 하나도 없어. 기다리는 동안에는. 근데 한번 어때요? 수익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나오죠.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수익을 준다고요. 그걸 가지고 어때요? 자, 파동이 있으면 어떤 놈은 A라는 놈은 이렇게 가는데, 자, B라는 놈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A가 있을 때, 자, 여기에서 덜어서 요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쵸? 이게 우리가 하는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자, 좀 올라오면 덜어서 밑에 있는 거 사요. 얘 또 올라오면 자, 덜어서 요런 걸 다시 사고, 뭐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돈이 어때요? 굴러가겠죠. 자, 이 변동성을 합리적으로 취해갈 수 있는 방법론이 뭘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진입 포지션을 잘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할 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할 때가 가장 좋은 포지션입니다. 자, 2018년도 10월 달에 산 거랑 2019년도 8월 달에 산 거랑 2020년도 3월 달에 산 거랑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으면 언제 사겠어요? 자, 2020년 3월에 사겠죠. 근데 이게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2019년 8월이든 2020년 10월이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뒤에 이게 올지를 알 수가 없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갈 거 아니야. 싸면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올 때까지. 투자는 항상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자, 여기인데 여기서 평단 딱 잡아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00%예요. 그렇죠? 요 밑에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가 100%라고. 자, 이때가 2019년도 자, 이상목님이 거의 바닥에 샀을 때 여기가 100% 수익 구간에 나온 거라고요. 근데 바닥에 못 산 사람들은 어때요?
바닥에 못 산 사람들은. 바닥에 못 사고 10월에 샀어. 자, 그럼 수익권 안 나왔으니까 이때 못 돌 거 아니에요. 못 돌고 기다려. 여기서 덜어가면 되잖아요. 이런 아래에서 포지션을 취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유리한 포지션들을 계속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체크하면서 보유할 수가 있죠. 다 파는 게 아니고 지금 적정 가치가 5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27,000원 있는 거에 다 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눠서 파는 거예요. 50%를 팔든 60%를 팔든 70%를 팔든.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더 파는데 이게 또 업사이드가 나서 7만원이 되고 10만원이 되고 하면 새로 진입 포지션은 안 나오는데 어때요? 보유 포지션은 나오는 거죠. 오늘 그렇게 업사이드 폭이 크게 나온 게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 있잖아요. 제가 에이스테크를 처음에 이제 추천하고 할 때 자, 5,000원 밑에서 추천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얘기인데 이게 8,000원 갔을 때 1만원 갔을 때는 자, 화웨이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없었고 지금은 업사이드가 체크될지도 몰랐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나고 보니까 이제 좀 올라올 때 제가 이제 8,000원 얼마에서 다시 추천드렸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적정가치 처음 정리해드린 게 28,000원이었어요. 28,000원에서 38,000원까지 업사이드가 나왔어요. 여기서 업사이드가 또 나와서 지금은 8만원에서 11만원까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적정가치가. 그러니까 제가 산출하는 산출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야, 그러면 이제 8만원, 11만원이니까 대충 4만원, 5만원에 또 줄여놓고 보유하면 되겠네. 지금 26,000원까지 올라오니까 처음에 적정가치 구간이었던 그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야, 지금은 이제 8만원, 11만원인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근데 밑에서부터 5,000원부터 여기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리스크한 거죠. 이게 만약에 뭔가 방향성이 바뀐다든가 뭐하거나 하게 되면 폭락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신규로 진입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인 거예요. 상승 여력은 뭐 1,200%밖에 안 남아있는데 에이스테크 우리가 5,000원에 살 때처럼 아예 그냥 업황이 안 잡혀있는데 싼 기업이랑 업황이 잡혀서 싼 기업이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포지션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 상승 여력이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승 기대감. 이게 이제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500%도 갈 수 있고 1000%도 갈 수 있고 10,000%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락은 정해져 있는 거죠. 리스크가 100%로.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중만 관리를 하면. 망해도 100% 손실밖에 안 나는 거예요. 수익이 나면 수천 프로, 수만 프로가 가능한데. 그러면 하나만 수익 나고 99개를 깡통 나도 자, 그 한 개가 다 해주는 거죠. 그래도 수익이겠죠. 근데 한 개를 손실내고 99개를 어떻게 상장 폐지를 맞아요.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100개를 나눠서 사놓으면 자, 99개를 상장 폐지 맞고 한 개가 10,000%가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냐고. 그렇게 골라낼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난 탤런트가 있는 거지. 망할 기업만 그 정도로 골라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떤 특출난 능력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손실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이 어딜까를 고민하는 거죠. 타이밍에 너무 집중하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이 어딜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더 오래 보유할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딜까. 그게 이제 진입 포지션에 대한 고민인 거죠. 단기적으로 팔겠다, 장기적으로 팔겠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식은 평생 보유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살 거냐? 매도 포지션이 보통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매도 포지션이 어려운 게 아니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눠 파는 거죠. 나눠 팔면서 상승이 끝날 때까지 보유하면 됩니다. 버블이 없다는 가정하에요. 버블이 있다 그러면 대응을 해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투자 판단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한번 더 해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만 잡게 되면 유리한 포지션들은 시장에 널려있다. 어떤 순간에도 널려있어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항상 소외된 기업들을 찾아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쌓아나갈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만들어져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